인스타그램 속에서 럭셔리한 삶을 뽐내며 수많은 팔로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패션 인플루언서 캔디스 밀러. 하루가 멀다 하고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여름이면 유럽의 5성급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 사진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상류층 부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녀의 통장 잔고는 100만 원 남짓. 수많은 장면이 거짓과 허세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올해 43세의 캔디스는 SNS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패션을 사랑해 사우스햄튼의 한 의류 매장에서 MD로 일하던 그녀의 인생은 부동산 재벌가 출신 브랜든 밀러와 결혼하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브랜든의 아버지 마이클 밀러는 한때 부동산 업계의 거물로 쇼핑센터와 고급 아파트를 세우며 회사 가치를 1조 원 가까이 키운 인물이었죠. 브랜든은 미국 명문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했고 그 과정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캔디스와 가까워졌고 2009년 마네셋의 고급 사교 클럽 전체를 통째로 빌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캔디스는 수천만 원짜리 오스카드라 렌타 드레스, 리셉션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드레스를 입으며 그들만의 세상을 완벽히 보여줬죠. 2013년 브랜드는 트라이베카 지역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하고 곧이어 햄튼 지역에 약 155평 규모의 별장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부부는 전담 요리사, 유모, 가정부, 운전사를 두고 귀족 같은 삶을 살았지만 햄튼 이웃들의 눈에는 여전히 급이 부족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제프 베이조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진짜 초보자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느낀 부부는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시작했고 브랜드는 클래식카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1958년 포르쉐, 1971년 페라리, 1968년 포드까지 유지비만 상위 1%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13억짜리 요트를 사서 밀러타임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캔디스는 각종 사교 파티에 참석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 명품 브랜드 설립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SNS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캔디스는 팔로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화려한 모습을 공개했지만 브랜드는 SNS 노출을 꺼리고 피처폰을 고집했죠. 그래도 아내의 SNS 활동에는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부부의 재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2016년 브랜든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브랜드는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몰랐던 부채와 소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기에 접어들자 회사 상황은 악화일로였고 그럼에도 부부는 소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캔디스의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포스팅이 끊기면 팔로워들이 걱정하자 그녀는 오히려 더 자극적인 사진을 올렸죠. 심지어 어린 두 딸까지 콘텐츠에 노출시켰습니다. 10번째 생일 파티를 코첼라 콘셉트로 꾸며 올리고 얼굴 마사지 받는 사진까지 공개해 비난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SNS 집착이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캔디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트라이베카 펜트하우스를 122억 원에 팔았지만 이 돈으로 부채를 갚는 대신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120평 아파트로 이사했죠. 자금이 부족하자 월세 6천만 원에 가구 렌탈비 1.500만 원을 매달 지불하며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브랜드는 8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곧이어 햄튼 별장을 담보로 26억 원을 추가 대출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지만 캔디스는 여전히 화려한 파티를 열고 인맥 과시에 몰두했습니다. 브랜든의 씀씀이는 점점 더 커졌고 이를 지켜본 가까운 친구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상황은 좋지 않은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 그리고 그가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한 친구가 브랜든을 돕겠다며 그의 회사에 1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브랜든은 브루클린에 개발 중인 부지가 곧 완공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친구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 부지는 이미 다른 회사 소유였고
개발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받은 돈은 전부 사업이 아닌 집안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진실을 알게 된 친구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15년간 이어온 인연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브랜드는 두 건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하나는 요트를 보관하던 정박지에서 약 7천만 원을 연체한 건, 다른 하나는 가구 렌탈 회사가 2억 원의 미납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캔디스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100만 원짜리 마사지를 매주 받으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갈 필요가 없다며 여전히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남편의 상황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걸까요? 브랜든의 오랜 친구 라이언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브랜든에게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거부했고 결국 라이언은 직접 캔디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파산 상태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모두 저당 잡혀 있습니다. 나도 큰 액수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들은 캔디스는 충격을 받았고 곧장 남편을 찾아가 따졌지만 브랜든은 아무 문제 없다며 변호사까지 동원해 거짓으로 안심시켰죠.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2024년 6월 브랜든은 햄튼 별장을 담보로 약 3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81억 원을 대출받던 그였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겨우 3억 원만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돈은 며칠 만에 생활비와 각종 연체금으로 사라졌고 부부의 경제 상황은 절벽 끝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와중에 캔디스는 또다시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고급 호텔 벨몬드 라 레지덴시아에서 딸들과 함께 보내는 일정이었죠. 하지만 브랜든은 중요한 거래가 진행 중이니 이번엔 나 없이 다녀와라. 이 딜만 성사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캔디스는 여전히 SNS에 럭셔리한 여행 사진을 올렸지만 그 여행 도중 신용카드 결제가 거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남편 브랜든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8일 브랜든은 캔디스에게 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100만 원이라도 빌리기 위해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틀 뒤 포르쉐 카레라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월 3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3세였습니다. 그의 차 안에는 아내와 두 딸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후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총 200억 원의 보험금으로도 갚지 못할 225억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었고 남겨진 가족은 곧장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캔디스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고 채권자들과 지인들은 그녀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브랜든의 죽음 이후 캔디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억 대의 부채와 채권자들의 독촉, 그리고 여론의 비난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회사와 지인들은 모두 그녀를 찾아와 대신 갚으라고 압박했고 언론은 연일 부부의 가짜 성유층 생활과 사치스러운 행각을 파헤쳤습니다. 캔디스는 더 이상 뉴욕에서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딸들을 데리고 동생 집 근처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들의 얼굴과 이름이 이미 SNS에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고 신변을 숨기려는 의도였죠. 많은 사람들은 왜 그녀는 그렇게까지 SNS에 집착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허영심이 아닌 일종의 중독으로 봤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 세대에 따르면 SNS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집, 완벽한 여행, 완벽한 자녀 교육,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생산하다 보면 현실과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안과 우울은 심해지고 결국 삶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중독이 부모에서 자녀로 쉽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스마트폰과 SNS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아이들 역시 이를 그대로 모방하게 됩니다. 특히 SNS가 성인보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차례 발표됐습니다. 2011년 SNS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이후 미국 청소년들의 자기만족도와 행복지수는 급격히 떨어졌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14세 미만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안 세대에서는 가정 차원에서 더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휴대폰 금지, 16세 이전 SNS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캔디스와 브랜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닌 현대사회 전반에 대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은 허상, 그리고 그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소비와 거짓을 반복한 끝에 결국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삶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SNS 속에서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허영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캔디스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도, 고급 호텔도,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 위의 삶과 여전히 어린 2딸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잊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팔로워 앞에서 연출한 가짜 상류층의 삶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됩니다. 그 화려한 사진 한 장, 그 짧은 영상 몇 초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